안녕하십니까 우리 법등이 여러분. 오늘도 김매엽과 같이 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부재자 재산 관리인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조문을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문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잠깐 그려놨거든요.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한 조문 한 조문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느껴지십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제3절 부재와 실종에서 제22조를 한번 보시죠. 자, 제22조 보시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부재자죠. 현재 제자를 쓰고 없다. 현재 없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통신수단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현재는 부재, 자리에 없어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공부하러 오셨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엄마 뭐 좀 보내줘 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부재자의 의미가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음과 동시에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연락이 두절된 사람을 우리는 부재자라고 부르죠. 그게 부재자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항 볼게요. 종래 주소 고소를 떠나서 연락이 안 되는 부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이 재산을 관리해주게 도와줘야 되니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의 거의 99%는 바로 법원이 갑이라고 하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9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니까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 옆에 보시면은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야, 너 한 2년 정도만 내 재산을 관리해 줄래? 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부재자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권한이 소멸한 거죠. 재산관리인이 없어진 거랑 똑같다. 애초에 선임하지 않은 거랑 권한이 소멸된 경우 그때는 누군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법원이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갑이라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죠.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여러분 여기서 본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본인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부재자가. 자, 그 후에 요렇게 해서 갑이라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는데 돌아와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연락이 돼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A로 정해라 만트 이랬다면 기존의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전항의 명령 재산관리인 선임을 반드시 뭐해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재산 관리하겠다는데 당연히 법원이 한 발 물러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조입니다. 자, 23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정했습니다. 자, 부재자가 애초에 재산관리인을 A로 정했죠. 그런데 A로 정했으면 계속 A가 재산을 관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문도 없는 거죠. 당연히 아니까 이렇게 되는데 23조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한 때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야 이거 안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재산관리를 조금 엉망으로 하거나 빼돌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이 증폭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위험성이 증폭된 겁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위험성이 증폭되었을 때, 자, 그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다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너무 잘 관리할 것 같다. 그럼 A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요. 야, 아무래도 재산을 좀 빼돌릴 것 같아. 그러면 법원이 갑을 재산관리인으로 다시 임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임할 수 있다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재산관리인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임을 해서 갑을 임명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 갑으로 임명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요거 A로 그냥 내버려둔다? 일단 위험성은 커졌지만 그냥 A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자, 되셨죠? 그래서 빨간색은 시험에 안 나오고 노란색과 흰색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같이 맞물려 가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4조 가시면 재산관리인의 직무입니다.
재산 관리는 과연 어떠한 임무를 해야 되느냐? 자, 1항 보시죠.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이거 흰색이죠?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 또, 요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죠. 계임을 통해서 새롭게 갑을 뽑았다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24조 1항은 요렇게 되겠네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죠? 목록을 먼저 작성하죠. 야, 내가 관리해야 될 재산이 뭐야? 목록을 작성해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게 알려줘요. 제가 이거 관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야, 저거 지금 급하니까 빨리 창고에 여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망을 딱 가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죠. 위험성이 커졌을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에 청구했을 때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였죠? 여기 보존에 필요한 명령. 자, 이 두 가지를 어디에도 할 수 있다고요? 생사가 불명한데 개임을 하진 A의 경우, 개임을 하지 않은 A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항입니다. 전 사망의 경우 모든 비용은, 이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5조를 보십니다. 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요 흰색이죠. 자, 이 경우에 118조 규정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118조가 뭐냐면, 자, 저랑 같이 교재 88페이지 보세요. 교재 88페이지 보시면 118조가 나와 있죠. 118조는 뭐냐면은 보존행위와 권리와 물건의 성질을 변화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묶어서 관리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넘는 행위가 뭐냐면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88페이지 나와 있는 118조를 읽으셨으니 저랑 같이 이제 25조를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48페이지 가시면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자, 요 케이스, 여기 요 케이스 118조 규정의 권한을 넘는 행위,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선 시험에 포인트가 숨겨져 있네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습니다. 그 권한을 넘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A에게 예를 들어서, 자, 처분 권한을 줬습니다. 처분 권한까지 다 줬죠. 그러면 처분 권한까지 다 있으니까 권한을 넘는 행위가 없어요. 권한을 넘는 행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요게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처분 권한까지 다 줬으면 권한을 넘는 행위가 없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생사 불분명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분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관리 권한까지만 줬다고 한번 해볼까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A를 선임했는데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권한까지 전해줬었나? 라고 물어보니까 관리 권한만 줬답니다. 관리 권한만 줬다면 그때도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의 경우 그때는 허가를 얻어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녹색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죠. 아셨죠?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26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가 재산을 잘못 관리했을 때, 손해가 생길 때 담보라는 뜻은 떠맡다. 떠맡을 만한 걸 제공해라. 혹시 재산 관리가 잘못돼서 물건이 훼손되거나 멸실됐을 때 떠맡을 만한 걸 내놔라. 이게 담보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목록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세 번째 담보 제공을 하라고 명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항 가시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 비용도 지급하지만 월급도 줘야 되겠죠. 보수도 제공합니다. 야, 너는 재산관리해서 뭐 먹고 사니? 돈 받고 월급 받아라 해서 보수도 제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3항을 보시게 되면 전 2항의 규정, 요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준용하다. 똑같이 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여기 흰색 조문과 여기 노란색 조문이 있는데, 시험의 출제는 노란색 조문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처분 권한까지 있을 때는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 없다. 요거 하나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흰색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련되어 있는 유형 3가지를 검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관리인을 정했을 때 그대로 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는 정하지 않고 갔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유형, 생사가 불분명할 때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요렇게 3가지를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종 선고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열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